이 세상에서 계산자만큼 완벽한 물건은 없을 것이다. 연마된 알루미늄을 입술에 대면 느껴지는 서늘함, 그리고 빛과 평행이 되게 들었을 때 강모 소리가 그리는 신이 만든 가장 완벽한 직각은 또 어떤가? 자를 옆으로 살짝 기울이면 어느 사이에 우아한 변신을 거쳐 순식간에 나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날렵한 쌍날검이 되기도 한다. 나이가 아주 어린 소녀도 밀려 들어가는 쪽을 손잡이로 써서 계산자를 휘두를 수 있다. 어릴 적 계산자를 휘두르며 하던 놀이와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따로 분리해서 기억하지 못한 내 머리엔 아브라함이 연약한 어린 이삭을 희생하기 위해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계산자를 들어올리는 장면이 새겨져 있다. 나는 아버지의 실험실에서 자랐다. 화학 실험 도구가 늘어서 있는 실험대에 키가 닿지 않을 때는 그 밑에서 놀았고, 키가 큰 다음에는 실험대에서 놀았다. 아버지는 미네소타 시골 한가운데 있는 전문대학에 자리한 실험실에서 물리학과 지구과학 입문을 42년에 맞먹는 시간 동안 가르쳤다. 아버지는 자신의 실험실을 사랑했고 나와 오빠들도 그곳을 사랑했다. 콘크리트 블록으로 쌓아 올린 벽에는 크림색 반광택 페인트가 두껍게 발려 있었지만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해서 벽에 손을 대면 두꺼운 페인트 밑에 있는 시멘트의 질감이 느껴졌다. 나는 벽에 붙은 고무로 된 검은 웨인스코팅은 접착제로 고정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끝까지 빼면 30m나 되는 노란 줄자로 전체 길이를 재며 자세히 보았는데도 못자국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실험실에는 대학생 오빠들이 5명이나 나란히 앉을 수 있는 긴 작업대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놓여 있었다. 까만 작업대 표면은 묘비만큼 차가웠고 묘비만큼 영원한 뭔가로 만들어진 느낌이었다. 산을 부어도 부식되지 않고 망치로 내리쳐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물건이었다. 작업대는 그 끝에 올라서도 불안하지 않았고 돌로 긁어도 자국도 남지 않을 것처럼 튼튼했다. 작업대 위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반짝이는 은색 노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고 있는 힘을 다해야 90도를 돌릴 수 있는 손잡이들이 달려 있었다. 가스라고 쓰인 노즐에서는 손잡이를 돌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스관과 연결이 되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공기라고 쓰인 손잡이를 돌리면 짜릿한 속도로 공기가 터져나와 거기에 입을 대보고 싶었다. 실험실 전체는 깨끗하고 개방적이고 텅 빈 느낌이었다. 하지만 서랍마다 자석, 철사, 그리고 무엇인가에 유용하게 쓰일 법한 유리 조각, 쇠조각이 잔뜩 들어있었다. 그냥 그 물건들이 어디에 쓰일지를 알아내기만 하면 됐다. 문 옆에 있는 장 안에는 pH 시험지가 있었다. 마술 같은 그 물건은 사실 마술보다 더 좋았다. 수수께끼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풀어주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침방울과 물방울 혹은 루트비어와 소변은 눈으로 보기엔 비슷해도 이 종이에 떨어뜨리면 색이 달라져서 pH가 다르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는 색이 너무 진해서 종이색이 변하는 걸 알 수 없으니 소용이 없었다. 그런 것들은 애들 장난감이 아니었다. 어른들이 쓰는 아주 진지한 물건들이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큰 열쇠꾸러미를 지닌 아버지를 둔 우리는 특별한 아이들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랑 함께 실험실에 갈 때면 언제든 그 장비들을 가지고 놀 수가 있었다. 그것들을 다 꺼내달라고 부탁하면 아버지는 절대로 한 번도 안 된다고 거절하지 않으셨다. 어두운 겨울밤, 아버지와 내가 공작과 왕처럼 과학관 전체가 우리 것인 양 누비고 다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버지와 나는 우리의 성을 둘러보느라 너무 바빠 우리를 기다리는 바깥 왕국에는 관심이 없었다. 아버지가 다음날 수업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준비된 실험과 시범을 하나하나 거꾸로 되짚어가며 대학생 오빠들이 늘 그렇듯 쉽게 성공하도록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검토했다. 아버지와 나는 장비들을 꼼꼼히 점검해서 고장난 곳을 고쳤다. 그리고 아버지는 고장나기 전에 미리 장비를 뜯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보여주고 어쩔 수 없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셨다. 무엇을 고장나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그걸 고치지 못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그때 배웠다. 저녁 8시쯤이 되면 우리는 집으로 걸어가기 위해 실험실을 나왔다. 내가 9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사용하는 창문도 없는 작은 사무실에 먼저 들렀다. 내가 찰흙으로 만들어드린 연필꽂이 말고는 아무 장식도 없는 방이었다. 거기서 우리는 코트랑 모자, 목도리 등등 엄마가 떠준 갖가지 따뜻하게 두를 것들을 들고 나왔다. 엄마는 자신이 어렸을 때 제대로 된 걸 가져보지 못했다면서 내게는 온갖 따뜻한 목도리며 장갑을 떠주곤 했다. 겹쳐 신은 양말 위에 튼튼한 겨울 부츠를 낑낑대며 신을 때면 약간 젖은 듯한 털실의 따뜻한 냄새와 아빠가 뭉툭해진 연필을 깎으면서 나는 텃밥 냄새가 섞여 풍겨오곤 했다. 연필을 다 깎은 후 아빠는 커다란 코트 단추를 서둘러 잠그고 사슴 가죽 벙어리 장갑을 낀 다음 나에게 두 귀가 모두 모자에 덮이도록 푹 눌렀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 항상 제일 마지막까지 건물에 남아있는 사람이던 아빠는 복도를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밖으로 통하는 문이 모두 잠겼는지 확인하고 불을 하나하나 껐다. 그러면 나는 내 뒤를 쫓는 어둠을 피하느라 아빠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랐다. 마침내 뒷문까지 온 아빠는 내가 손을 한껏 뻗어 마지막 전등 스위치들을 끌 수 있게 도와준 다음 밖으로 나왔다. 문을 꼭 닫은 다음 잘 잠겼는지 2번 확인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는 일과였다. 추운 바깥에 자신을 가둔 우리는 짐 싣는 곳에 서서 얼어붙은 하늘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죽음과 같은 우주의 차가움을 뚫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 몇 년 전에 내뿜은 빛이 있었다. 그 빛을 내뿜은 불은 아직도 은하계 저편에서 타오르고 있을 터였다. 나는 머리 위에서 빛나는 별들에 사람들이 붙인 이름들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인지 묻지는 않았지만 아빠가 별자리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고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도 모두 알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다. 아빠와 나는 집까지 가는 3km 정도 되는 길을 걷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습관을 오래전부터 지켜오고 있었다.
조용히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북유럽의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고 아마도 제일 잘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아빠가 일하던 전문대학은 우리가 살던 작은 마을의 서쪽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대학 캠퍼스를 포함해도 우리 마을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6, 7k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오빠와 나는 부모님과 함께 제일 번화가인 메인 스트리트의 남쪽에 있는 커다란 벽돌집에 살았다. 아빠가 1920년대에 자란 곳에서 서쪽으로 4블록, 엄마가 1930년대에 자란 곳에서 동쪽으로 8블록 떨어진 곳이자 미니애폴리스에서 160km 남쪽, 아이오와주 경계선에서 8km 북쪽으로 떨어진 곳이다. 집으로 가는 길에 태어날 때 나를 받아준 바로 그 의사 선생님이 때로는 면봉으로 목에서 점액을 채취해 인후형 검사를 하는 병원도 지나고 치악색의 파란 급수탑도 지났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그 급수탑을 지나면 한때 아빠의 학생이던 사람들이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고등학교가 나왔다. 장로교 교회 건물의 처마 밑을 지날 때면 아빠는 고드름을 딸 수 있도록 나를 안아 올려줬다. 그 교회는 아빠 엄마가 1949년 주일학교 소풍에서 처음으로 데이트하고 1953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1969년에 내가 세례를 받고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예외 없이 예배드리는 곳이었다. 나는 하키퍽을 차듯 고드름을 차면서 걸었다. 고드름은 길 양쪽으로 쓸어서 쌓아놓은 눈벽에 부딪히고 튀어나가곤 해서 10걸음에 한 번 정도 차면 됐다. 사람들이 직접 삽질을 해서 눈을 치워놓은 인도를 따라 걷다 보면 단열 처리가 잘 된 집들이 보였다. 그 안에는 틀림없이 아빠와 나처럼 조용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길가의 집들에는 거의 한 집도 빠짐없이 우리가 아는 누군가가 살고 있었다. 아기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나는 엄마 아빠가 어릴 적부터 같이 놀았던 아줌마, 아저씨들의 아들, 딸들과 함께 자라났다. 우리가 서로 알지 못했을 때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된 관계이지만 모두들 과묵함을 타고났기에 서로를 아주 잘 알지는 못했다. 17살이 돼서 대학을 간 후에야 나는 세상이 대부분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을의 저쪽 편 끝에서 지친 괴물이 한숨을 내쉬는 듯한 소리가 들리면 나는 8시 23분인 걸 알았다. 날마다 기차가 공장을 떠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북쪽에 있는 세인트폴에 가서 3만 갤런의 소금물을 담아오기 위해 텅 빈 탱크 화물차들이 일렬로 늘어선 채 서서히 출발을 하는데 그때 철로 만들어진 커다란 브레이크가 끼익 소리를 내며 조여졌다가 풀리곤 했다. 아침이면 기차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고 지친 괴물은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면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는 소금 저수지에 짐을 쏟아냈다. 소금은 베이컨을 만드는 그 공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
기찻길은 남북으로 쭉 뻗어 있어서 우리 마을의 한 구석에 잘려나간 것처럼 보였다. 그곳에는 미드웨스트에서 가장 웅장한 도축장이 있었다. 하루에 2만 마리의 동물들을 도축 및 가공 처리하는 곳이었다. 우리 가족은 공장에 직접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몇 안 되는 가구였다. 하지만 친척들까지 모두 따지면 그 공장에서 일한 사람은 충분히 많았다. 마을의 거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증조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1880년경에 시작된 노르웨이 집단 이민의 일부로 미네소타에 왔다. 그리고 마을의 거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내가 조상들에 대해 아는 것의 전부였다. 유럽에서의 사정이 좋았더라면 세상에서 제일 추운 곳으로 이주해 돼지배를 가르는 공장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민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를 만나본 적이 없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들은 기억이 난다. 내가 4살, 7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할아버지 중 아무도 나에게 직접 말을 건넨 기억이 없다. 아빠는 외아들이었고 엄마는 아마도 10명 이상의 형제자매가 있었던 것 같지만 만나본 외삼촌이나 이모는 몇 되지 않는다. 몇 년이 지나도록 외삼촌과 이모들을 만나지 않은 적도 많았다. 그중 몇은 내가 살던 그 작은 마을에서 같이 살았는데도 말이다. 새 오빠들이 자라서 집을 한 명씩 떠나는데도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어차피 서로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며칠씩 지내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북유럽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멀고도 먼 감정적인 거리는 어려서 형성되기 시작해서 날마다 강화된다. 누구에게도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는 문화에서 자라는 것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떻게 지내니 하는 일상적인 인사도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어서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문화 말이다. 나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를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훈련을 받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절대 입에 올리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고 배우는 문화 말이다. 완전히 고립된 공간에서 식량을 비롯한 자원이 점점 고갈되어가는 길고도 어두운 겨울을 지나면서 불필요하게 서로를 죽이는 일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지켜야 했던 옛 바이킹 생존 전략의 흔적인지도 모른다. 어릴 적에 나는 온 세상이 모두 우리처럼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른 주로 이사를 해서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갈구했던 따뜻함과 애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나누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척 혼란스러웠다. 그때 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모르는 탓에 말하지 않는 세상에서 사는 법을 다시 배워야만 했다. 아빠와 내가 4번가를 건널 즈음에는 커다란 우리 벽돌집의 문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집은 엄마가 어릴 적부터 살고 싶어 했던 집이었고
결혼한 후 우리 부모님은 18년 동안 돈을 모아서 그 집을 샀다. 빠른 속도로 걸었지만 손가락이 꽁꽁 얼어붙어서 녹을 때 아플 것을 나는 미리 알고 있었다. 영하 몇 도 이하로 내려가면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장갑을 껴도 손이 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 즈음이 되면 나는 집에 거의 다 와서 기뻤다. 아빠는 쇠로 된 무거운 문고리를 돌리고 어깨로 떡갈나무 현관문을 밀쳐 열었다. 그리고 우리는 집 안으로, 지금까지 하는 또 다른 차가움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현관에 주저앉아 부츠를 힘들여 벗어 던지고 허물을 벗듯 코트와 스웨터들을 훌훌 벗었다. 아빠가 난방이 들어오는 옷장에 우리 옷을 걸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갈 시간이 되면 다시 따뜻하고 뽀송뽀송해진 옷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엄마가 식기세척기를 비우는 소리가 들렸다. 식기 바구니에 버터 나이프들을 던져놓고 문을 쾅 닫는 소리도 들렸다. 엄마는 항상 화가 나 있었는데 나는 왜 그런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아이들 특유의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졌던 나는 내가 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엄마가 화가 난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속으로 앞으로는 말을 더 조심하자고 맹세하곤 했다. 나는 2층에 올라가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보살펴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잠자리에 들었다. 내 침실은 얼어붙은 연못이 있는 남쪽을 향해 있었다. 토요일이면 나는 하루 종일 그 연못에서 스케이트를 탈 것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야 한다. 카펫은 흐린 파란색이었고 벽지는 거기에 어울리는 물결무늬였다. 방은 원래 쌍둥이 자매에 맞게 설계돼서 거기에 2개의 붙박이 책상과 2개의 붙박이 화장대가 있었다. 잠이 잘 안 오는 밤이면 창턱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창에 서린 깃털 모양의 서리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면서 쌍둥이 자매가 앉아 있어야 할 옆 창턱 의자를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그렇게 춥고 어두웠던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 내 고향은 1년 중 9개월 동안 눈이 쌓여있던 곳이었다. 겨울로 잠수했다가 다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추동력이 된 리듬이었다. 어릴 적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여름 세상이 죽는 것을 목격하면서 수없는 얼음의 시련을 견뎌낸 지혜로 언젠가 여름이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거라고 믿었다. (9월에) 첫눈이 내리고 나면 온 세상은 바로 겨울로 치달아 12월에 넘쳐나는 하얀 눈산으로 절정을 이루고 깊이 얼어붙은 2월의 공허함이 이어지다가 허허벌판 같은 거대하고 미끄러운 4월에 살을 내는 진눈깨비로 변화하는 것을 매년 지켜봤다. 만성절날 입는 복장도, 부활절에 입는 드레스도 모두 눈 올 때 입는 옷 안에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크리스마스에는 털옷과 벨벳옷, 그리고 그 위에 모지옷을 따뜻하게 덧입었다.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유일한 여름 활동은 엄마와 정원을 돌보는 것이었다.
미네소타의 봄은 어느 날 갑자기 얼어붙어 있던 땅이 햇빛에 더는 버티질 못하고 안에서부터 녹아내리면서 하루아침에 시작된다. 봄이 시작된 첫날, 땅을 파보면 진한 초콜릿 케이크 같은 흙이 너무도 쉽게 덩어리째 들어 올려지고 그 사이로 통통한 분홍 지렁이가 꾸물거리고 기어나왔다가 기쁜 몸짓으로 다시 구멍으로 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미네소타 남부의 흙에는 진흙이 전혀 섞여 있지 않다. 이 지역 전체에 퍼진 석회암 지대 위를 덮은 윤택한 토양은 가끔 빙하에 쫓기는 것을 제외하면 푹신한 검은 담요처럼 수십만 년 동안 그 자리를 덮고 있었다. 미네소타의 정원에서는 무엇이든 잘 자랐다. 물을 줄 필요도 비료를 줄 필요도 없었다. 비와 지렁이들이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했다. 하지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영부영할 여유가 없었다. 엄마가 정원에서 원하는 것은 두 가지. 바로 효율성과 생산성이었다. 엄마는 튼튼하고 혼자 잘 자라는 근대나 대홍 같은 식물을 좋아하셨다. 풍성하게 잘 자라서 계속 수확해도 거기에 맞서듯 더 수확량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 말이다. 엄마는 상추를 보살피거나 토마토 가지를 쳐주는 데 필요한 시간이나 참을성이 없었고 대신 혼자서 자신이 필요한 일을 땅속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무나 당근을 선호했다. 엄마는 꽃을 고를 때에도 강인함이 기준이었다. 골프공 크기의 몽우리에서 양배추만큼이나 큰 분홍색 꽃을 흐드러지게 피워내는 작약, 가죽 같은 질감의 참나리, 그리고 통통하고 수염이 난 붓꽃들은 해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구근에서 싹을 틔워 꽃을 피웠다. 해마다 5월째 날이 되면 엄마와 나는 땅에 씨를 하나하나 심었고 일주일 후 싹을 틔우지 못한 것들을 파내고 새 씨앗을 다시 심었다. 6월 말이 되면 모든 작물이 왕성하게 자라고 주변이 모두 초록빛으로 둘러싸여서 그렇지 않은 시절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곤 했다. 7월이 되면 이 모든 식물들이 흘리는 땀으로 공기가 가득 차서 그 습기 때문에 공중을 가로지르는 전선들이 윙윙거렸다. 우리 정원에 대한 가장 선명한 기억은 그곳에서 맡은 향기나 본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 들은 소리였다. 환청이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는 정말로 식물이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절정기에는 옥수수가 날마다 하루에 1인치씩 자라고 그 빠른 성장에 맞추기 위해 여러 겹의 껍질이 조금씩 움직인다. 바람이 불지 않은 조용한 8월에 옥수수밭 한가운데 서 있으면 그렇게 움직이는 껍질들이 계속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엄마와 정원 흙을 파면서 나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비틀거리며 뭔가를 찾아다니는 게으른 벌들의 웅웅거리는 소리, 우리 집 새 모이함을 흉보느라 짹짹거리는 흉관조들 소리, 흙을 파는 우리가 내는 모종삽 소리, 그리고 매일 정오에 권위 있게 울리는 공장의 호각 소리 등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엄마는 모든 일에 옳은 방법과 잘못하는 방법이 있고 잘못하면 다시 해야 한다고 믿었다. 몇 번 반복하면 더 좋다고. 엄마는 셔츠에 단추를 달 때 그 단추의 사용 빈도에 따라 얼마나 튼튼하게 혹은 느슨하게 바느질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월요일에 딱청나무 열매를 어떻게 따야 하는지, 화요일엔 하루 종일 그 열매들을 끓여야 한다는 것과 수요일에 오래된 양철채에 밭을 때 어떻게 해야 줄기 때문에 채가 막히지 않는지도 알았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 두 발짝 앞서 생각하는 엄마는 절대 망설임이 없었고, 그래서 나는 엄마가 할 줄 모르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실 엄마가 할 줄 아는 일들, 그리고 해오던 일 대부분은 대공황이 끝나고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 현상도 더는 없고 포드 대통령이 악몽은 끝났다고 안심시키느라 바빴던 그 즈음에는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었다. 엄마의 인생 자체가 빈곤을 딛고 스스로 어느 정도 부를 성취한 자수성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자신의 전통을 이어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속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절대 오지 않을 투쟁에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를 강인하게 키웠다. 엄마를 볼 때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세련된 말투에 잘 차려입은 여성이 한때 더럽고 굶주리고 겁에 질린 아이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엄마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은 손뿐이었다. 지금 엄마가 영위하는 라이프 스타일과는 어울리지 않는 강인한 손이었다. 우리 마당의 작물을 해치고도 손 닿는 곳까지 다가오는 바보 같은 토끼는 언제라도 잡아서 추워에 망설임도 없이 목을 비틀 수 있는 손이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어른들 사이에서 자라나면 그 사람들이 어쩌다 하는 말은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된다.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모 카운티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영리한 소녀였다. 고등학교 졸업반이었을 때 엄마는 제9회 웨스팅하우스 주최 전국 과학영재대회에서 선회 가작상을 받았다. 그것은 시골에서 자란 여학생으로는 흔치 않은 일이었고 진짜 상은 아니었지만 뛰어난 동년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건이었다. 1950년에 엄마와 함께 선회 가작상을 받은 사람 중에는 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셸던 글래시오, 수학 부문에는 가장 큰 영예로 여겨지는 필즈상을 1966년 수상한 폴 코헨이 있었다. 불행히도 선회 가작상의 부상은 엄마가 원했던 대학 장학금이 아니라 미네소타 과학 아카데미의 명예 주니어 회원 자격을 1년간 누리는 것이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엄마는 미니애폴리스로 가서 고학으로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화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등록금을 벌 만큼 베이비시터 일을 하려면 오후에 열리는 기나긴 실험 수업에 참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1951년 당시 대학은 남성들, 주로 돈이 있는 남성들, 적어도 어느 가정의 베이비시터가 아닌 다른 돈벌이가 있는 남성들을 위한 곳이었다. 엄마는 고향으로 돌아와 아빠와 결혼을 했고 내 아이를 낳은 후 20년을 자녀 양육에 전념했다. 막내가 유치원에 갈 무렵
학사 학위를 따겠다는 집념을 불태우며 엄마는 미네소타 대학교에 다시 등록했다. 엄마는 통신 과정밖에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문학을 택했다. 내 일과의 대부분을 엄마와 함께 보내야 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엄마 공부에 참여했다. 우리는 함께 초서를 읽었고 나는 중세 영어 사전을 찾아가며 엄마를 도왔다. 어느 겨울은 철로 역정을 이잡듯 훑으며 거기에 나오는 상징을 하나하나 레시피 카드에 적었고 우리가 적은 카드가 책보다 더 두껍게 쌓여가는 것을 보며 기뻐했다. 엄마는 헤어로를 머리카락에 감으면서 칼 샌드버그의 시를 녹음한 테이프를 반복하며 들었고 같은 시를 매번 다르게 듣는 방법을 내게도 가르쳐줬다. 수잔 손택을 발견한 다음 엄마는 내게 의미 자체마저도 계획된 개념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줬고 나는 이해한 척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을 배웠다. 엄마는 책을 읽는 것도 일종의 노동이며 각 문단마다 분투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나는 그런 식으로 어려운 책을 흡수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유치원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나는 어려운 책을 읽는 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나는 반아이들보다 수준이 높은 책을 읽고 상냥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 왜 늘 여자 선생님들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선생님들의 주의를 끊임없이 끌고 싶어 했다. 몸집은 작지만 결의에 찬 소녀였던 나는 나의 일부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법을 배우면서도 나의 본질을 배반하지 않기 위한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길을 걸었다. 집에 오면 나는 여전히 엄마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었지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일이 뭔가 있다는 걸 막연히 감지했다. 우리는 평범한 엄마와 딸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애정어린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는데 엄마도 그랬던 것 같다. 엄마와 나는 아마 각자의 고집스러운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것 같기는 하지만 확실치는 않다. 아마 한 번도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 엄마와 딸로 산다는 것은 뭔지 모를 원인으로 늘 실패로 끝나고 마는 실험을 하는 느낌이었다.